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네, 이번 사면 결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냈는데요. 관련 내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오후 사실상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원포인트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도 포함되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의원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정치인 외에도 경제인, 노동계의 83만여 명이 포함됐는데요. 정성호 장관, 이 국민의 화합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면서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 봉합과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명단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잠시 제대로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일단 정성호 장관, 이 사회적 갈등 봉합,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뜻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대통령 특사에 늘 이제 부여하는 의미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사면이기도 하고 또 광복 80주년이라는 시기적인 어떤 의미도 부여돼 있고 대규모 사면이 이루어진 거죠. 80만 명이라는. 이제 관심을 모았던 건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사면이 이루어지느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사면 이후에도 그 논란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휘발성이 굉장히 큰 이슈고 과거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라고 흔히 불리는 과거 이제 수사 당시에 공론 분열도 심각했던 사안 아닙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제 뭐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지지층과 진영 내부의 요구가 굉장히 컸고 또 공개적으로 그런 의사를 뭐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표했지 않습니까? 그걸 외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국민 여론에 그 조국 전 대표 사면이 어떻게 비춰질지 그 점도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는 신경이 쓰였던 대목인데요.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진영 내부의 요구나 지지층의 요구를 쉽게 외면하기 어려웠던 게 이제 오늘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사면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여권 일각에서도 정치인 사면이 급한 게 아니고 임기 초에 여러 가지 국정 동력의 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연말로 좀 미루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이슈였어요. 그러나 어쨌든 결단을 한 거고 결단을 했으면 책임도 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결국 결단을 내린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평을 좀 들어볼까요? 야당에서 이미 논평했듯이 아마 사상 최악의 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집권 초에 그러니까 권력을 이제 장악한 이후에 처음으로 전리품을 같은 진영에서 나눠 가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사면 파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사전에 각 대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뭔가 요구를 해서 사면한 케이스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면권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뭔가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면인데 이렇게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서 들어준다는 게 과연 사면의 원래 취지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사면 명단에 올라간 집단이나 면면을 보면 국민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아서 이게 결국은 집권 초반에 잘 하려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풍이 불 수도 있겠구나 이런 평가를 합니다.
네, 정부의 첫 특별 사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끝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도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 특사 발표에 대해서 비판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 명단에는 조국, 윤미향, 최강욱, 윤건영, 백원우, 김은경 등 문재인 핵심 인물과 친문계 인사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품은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 내 편, 그 대가는 국민 가슴에 깊은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여야 평가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께서는 대통령이 품은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 내 편이다. 보은 성격이 강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야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워낙에 이제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서 뭐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그동안의 야당에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면을 반대해왔던 그런 인물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건 저는 뭐 당연하고 감수해야 될 비판이라고 봅니다. 박수현 그 민주당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고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치 검찰의 어떤 이 과도한 수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삶을 되돌려놓는 그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검찰의 과잉 수사가 있었죠. 그거 없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예 그러면은 죄가 없는데 검찰이 죄를 만들어낸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고요. 네. 1, 2, 3심을 거쳐서 어쨌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겸허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다음에 사면이 이루어진 뒤에 국민들이 이 사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애초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만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사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죄가 없으면 사면도 없는 거고요. 예. 그러나 이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어쨌든 그 이분들이 이제 형을 좀 살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민권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이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쯤은 사면할 때가 됐다라는 어떤 판단을 통해 사면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저는 보다 국민 정서에 부합할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뭐 일어나는 건 불가피한데 어차피 이제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건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조건 없이 보장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저는 이건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한 문제고 어떤 정권이든지 임기 초에 대통령 사면에 이런 논란이 늘 따릅니다. 사면권 남용 아니냐? 이건 이제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법치주의의 예외를 그냥 인정하는 제도가 현재 사면 제도거든요. 그런 네. 점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숙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이걸 가지고 또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여야 간에 정쟁이 격화되는 거는 이미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앞서서 최악의 사면이라고 총평을 해주셨는데 지금 들어보신 더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정치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과 또 정치검찰이 피해자로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런 입장과 또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부가 명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 정서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우선은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권의 눈높이도 채 못 맞춘 그런 사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고요. 네. 지금 특히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지금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부터 엄청나게 늘어져 가지고 조국 장관은 한 5년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사실은 재판이 늘어져서 할 거 다 했어요. 조국 전 대표는 국회의원까지 하고 이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법원 판결해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임기 지금 그 형기의 3분의 1도 채 못 채웠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태도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 이분들을 사면해주겠다는 마음이 좀 들려면 적어도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늘 겸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늘 당당해요. 그리고 지금 검찰 오남용권을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검찰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니까. 그렇지만 사법부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사법부였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대법원까지 다 유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검찰 얘기를 계속하는 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이게 호소력이 있을까?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국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임기 초반에 그 집권 여당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 뭐 개혁이라고 자기들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법 장악이라고 그럴까? 네. 이런 것들을 여권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개혁신당, 조국당 혁신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지난번에 뭐 인사할 때도 오광수 뭐 민정수석 할 때도 뭐 딴지를 거고 그래서 결국은 낙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의 눈높이는 안 맞지만 그래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뭐 좀 무리를 해서 지금 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저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여권에서 가고자 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명분은 개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볼 때 개혁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합법을 가정한 일종의 다수의 독재라고 그럴까? 다수의 횡포. 이것을 위한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일 뿐이지 결코 국민을 위한 룰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걸 곧 깨닫기 전 되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짧게만 좀 한 말씀 좀 네. 더 드리자면 야당이 사면에 대해서 뭐 강하게 좀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비판이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게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야당이 요구하는 사면복권 명단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다 포함이 됐어요. 뭐 홍문정 전 의원, 예. 심학봉 전 의원, 정찬민 전 용인시장. 근데 이분들의 소위 말하는 죄질을 보면 뭐 조국 윤미향 이런 분들에 비할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권력형 비리이거나 개인적인 부정부패, 흔히 이제 자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사면에 대해서는 또 야당은 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서로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게 좀 떳떳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야당이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그 전 의원을 비판했다고 정부 여당을 지금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비판을 합니다만 정작 또 야당이 요구했던 사면 명단을 보면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또 국민들은 안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여야 간에 치열하게 다투고 서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또 뒤로는 이런 거래를 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정말 불편하고 또 우리 국민의 힘으로서는 정말 어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 사면권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헌법 79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 복권 이런 것들은 법률에 따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관행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형기를 뭐 절반 정도 지냈다거나 뭐 이런 정도 본인의 개전의 애정을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이번은 그런 것도 상관없이 했다는 것이고 또 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해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우리 측근은 없다 이런 발언 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이 야당이다. 물론 뭐 그 집권당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조국 혁신당이 해온 것은 지금 집권 여당의 사실은 위성 들러 정당이에요. 이건 뭐 부인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야당일 때 야5당에서 같이 놀았습니까? 이래놓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측근이 아니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음에는 측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만 더 이번에 이런 정도 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정말로 자기 필요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이 헌법적으로 주어진 이게 사면권이라도 법률에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요건은 좀 하위 법령에 좀 정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목된 인물들에 대해서 내년 신년 특별 사면 때로 미루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들이 여당에서도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조국 전 대표의 역할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능성이 있죠. 이제 사면 복권이 됐기 예. 때문에 피선거권도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12석을 얻어서 원내 3당이 됐습니다만 조국 이제 전 대표가 어쨌든 형을 살면서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네. 정치적 존재감이랄까요? 이런 것도 많이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걸 회복하는 게 우선 급선무일 것 같고요. 일단 조국혁신당이 지금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때문에 아마도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게 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당대표직에 복귀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인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네. 일단 조국혁신당을 정상화하는 게 우선적인 역할이 아닐까라고 아마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상황을 봐서 재보궐선거든 아니면 지방선거든 출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조율 이 가능할까?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과 경쟁하는 방식으로 출마했을 때 그거는 이제 뭐 서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조국 대표의 사면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 형성될지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관측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 전 대표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든지 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직책 없이 사실상 이제 조국 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 거거든요. 그런 이제 어떤 입장에서 아무런 그 백의종군을 한다는 것은 뭐 기대하기는 그렇고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보궐선거에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는 공천권 충분히 행사를 하고 예. 그렇지만 조국 대표가 원하는 것은 이 중앙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또 무대를 넓혀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재보궐선거를 생각할 수 있겠다. 네. 제일 좋은 것은 인천 계양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지금 뭐 강훈식 지금 실장이 있는 천안 여기도 굉장히 여건이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의원직 배지를 가져야지 실질적으로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요구를 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역학 구도로 봐서 하나 정도는 민주당에서 줄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닌가. 그러고 나면은 이번에서 어차피 이제 출소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입지자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줄을 쓸 거예요. 특히 호남 쪽에서는. 네. 호남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줄을 쓸 거라고 보고 나머지 지역은 어차피 뭐 서로 이제 그 연합공천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정도로 해서 가다가 다음 대선 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역학구도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생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여야 상황도 살펴볼게요. 어제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가장 쟁점이었던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50억을 10억으로 낮추자는 입장, 민주당은 50억 유지하자라는 입장인데 당정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타협이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아마 뭐 조율을 해서 이제 다음 달 되기 전에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난 한 주 내내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고 네.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이제 개미라고 얘기하는 소액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을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원래 10억이었던 것을 윤석열 정부 때 50억으로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부재감세 논란이 나왔던 건데 그걸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10억으로 대주주 기준을 다시 조정하자라는 제안이고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조세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원래 금융투자소득세를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그걸 유보해가지고 결국엔 폐지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했더라면 뭐 대주주 기준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 양도차 주식을 사고 팔아서 그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면 일정 공제 범위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정상적인 조세 체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소액 투자자들이 워낙 피해 의식이
커요. 결국에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만 봉이냐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코스피 5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증시를 굉장히 부양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렇게 이제 대주주 기준을 올리니까 자기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시장의 위축이나 이런 게 혹시나 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들이 저런 불만으로 표출이 된 건데요. 예. 어쨌든 저는 정상화라는 방향성은 유지해야 된다. 지금 당장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시행하는 건 여야 합의도 쉽지 않을 거예요. 때문에 그건 이제 논의를 해가되 이게 이제 기준을 과거로 돌려서 이명박 정부 시절을 돌려서 결국에는 주식 투자자의 한 0.04%만 혜택을 입는 이제 그런 제도로 다시 되돌리겠다는 거는 저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때문에 정부가 원칙적으로 그 세제 개편안을 고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 이런저런 또 고려를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율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걸 다시 그렇다고 그 윤석열 정부 때 되돌렸던 그 부자 감세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저는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합의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어제 당정에서 뭐 이렇게 그 당의 입장은 좀 50억으로 다시 환원하면 좋겠다 이런 네. 입장을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로 봐서도 모처럼 당에서 사실은 이 개미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국민적 여론을 전달하는데 이걸 굳이 수용 안 하면 이 불통의 정부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자본시장을 좀 튼튼히 만들고 활성화시켜겠다라고 많은 투자자들한테 메시지를 던졌는데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뒤통수를 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더 얻기 위해서 결국은 이걸 50으로 다시 환원시키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배반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게 나중에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것은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 번에 반영되는 건데 그날 우연찮게 여하튼 116조가 달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은 정직하게 반응했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소비 쿠폰까지 달아줘서 뭐 이렇게 뭐 8조 이렇게 해서 달아줬는데 이렇게 부양시켜 놓고 나중에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를 터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50억에서 15로 낮춰본들 거기서 나오는 그 세금 이거 2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116조를 날려놓고 2천억 걷겠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뭐 이제 휴가 갔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아직 이 부분에 충분히 안 들여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가의 추이를 좀 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눈치를 좀 볼 텐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터덕거리거나 좀 뭐 하향되거나 이러면 결국은 50억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렸는데 그때 주가가 반매로 또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큰 사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는 이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주가 부양을 하겠다,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줄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초지일관 50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죠.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4인의 후보들보다도 전한길 씨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고 오늘 목요일에 다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전한길 씨에 대한 어떤 징계 수위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당에서 조금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날 대구에서 있었던 합동연설회 네. 여기서 물론 이제 후보가 조금 자극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 당의 경선을 평당원이 가서 방해하는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에 이건 당의 기강 차원에서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찬탄이나 반탄이나 이렇게 나눠서 싸우는 것 자체가 매우 구태의연하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국민들에게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끊고 나갈 건 좀 끊고 나가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전한길 씨도 무슨 뭐 제가 본인의 그
충정이나 열정은 알겠는데 이게 정말로 보수 정당을 사랑하고 한다면 적어도 역사 강사잖아요. 한국사. 역사를 잘 아는 분이 본인의 언행이나 이런 처신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서 좀 자숙할 때는 좀 자숙하고 좀 빠질 때 좀 빠졌으면 이런 좀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징계 수위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저는 적어도 당원권 정지 정도는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제명은 뭐 나중에 이제 또 윤리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뭐 이런 것들은 좀 그 추후에 보더라도 당원권 정지든 뭐 나아가서 뭐 단호하게 뭐 제명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큰 차원에서 이런 아픔을 좀 겪게 하는 것이 그래도 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 윤리위에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어떤 좀 판단을 내릴까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싹을 자르려면 확실히 잘라야 됩니다. 제명 출당 조치를 해야 일종의 일벌백계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고 뭐 당원권 정지 이러면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사 전한길 씨를 제명 출당한다 그래도 수많은 전한길들이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최고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중진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한길 씨를 이용해서 그걸 뗄감으로 뭐 당권을 갖고자 하고 어쨌든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당이 굉장히 퇴행한 겁니다. 근데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하고 윤어게인 얘기하고 윤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겠다. 이거는 그냥 내란 정당 프레임 안에 스스로 갇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활개치도록 자락을 깔아준 게 말하자면 뭐 장동혁, 김문수 후보와 같은 지금 인식이나 거기에 몇몇 최고위원 후보들 그리고 당의 중진들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큰 문제고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이 많이 정말 이 윤석열 3년 동안에 변질되고 퇴행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당이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전한길 씨에서 단호하게 출당이나 제명시켜야죠. 그것도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 지금 이제 이렇게 당이 퇴행하는 방향을 못 막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예.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 나옵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이런 첫 사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제가 예상할 수는 없는데 지금으로 분위기 봐서는 영장실질심사라는 판사가 국민적 감정이나 또 분위기 이걸 거스르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딱 영장을 기각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못합니다. 판사도 사람이고 정치 압력에 약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대선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압력 행사하니까 나중에 고법에서 그냥 꼬리 내리고 이런 걸 보고 역시 이게 정치권의 다수당에서 압박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런데 그 위에 지금 정권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뭐 이제 법리 하나하나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적어도 상식적으로는 영장이 떨어지려면 이제 그 도주 우려나 혹은 증거 인멸 우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장이 떨어지는 것인데 저는 두 가지 다 꼭 거기에 충족하느냐 이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런 말 했잖아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죄도 밉고 사람도 미운 거예요. 그래 왔다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일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특검이 이 새 특검이 서로 경쟁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구속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체포 영장 발부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오는 거 이걸 마치 경쟁적으로 하는 모습이어서 지금 뭐 수많은 뭐 PPT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내일도 참여한다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든지 뭐 구속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쪽이 방어하려고 그럴 텐데 저는 뭐 이 판사가 물론 법리에 따르겠지만 이런 분위기를 이겨낼까 저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짧게 저는 듣겠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뭐 정치권 눈치를 봐서가 아니고 엄격하게 법리와 사실을 적용했을 때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인데 형사소송법에서는요 명백히 증거가 있는
그리고 정황이 뚜렷한 그런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순간 그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근데 김건희 씨 특히 목걸이의 행방과 관련돼서 계속 진술을 바꾸고 그 진술 바뀐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녹취까지 있는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 게 특검 수사 결과 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특검이 영장 청구를 한 거고 그래서 뭐 법원이 눈치를 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엄격하게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서 영장 심리를 했을 때도 구속 가능성이 없다. 다만 부부를 다 구속시키는 게 전례도 좀 없고 과하지 않느냐 이런 고려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받고 있는 혐의가 달라요. 그 사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동일 사건에서 부부를 함께 구속시키지 않는 거지 다른 사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조금만 짧게 조금만 제가 반말 좀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겠는데요. 예. 지금 세 가지 여러 가지 지금 혐의 갖고 지금 이번에 영장 들어갔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게 결혼하기 전 얘기예요. 14년 전 얘기입니다. 15년 전 얘기예요. 이걸 갖고 와서 다시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한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목걸이 이런 것들도 거의 시중에서 거의 흥미거리 대상이고 뭐 신데렐라 무슨 이게 무슨 수사다 이런 것처럼 이게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 특검이 확실한 증거를 지금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김건희 쪽 그 여사 쪽에서는 그 통일교 관련해서도 그 목걸이 관련해서도 네. 그 윤영호입니까? 그쪽의 그 통일교 간부가 그 건진 법사에게 아직도 당신이 그 목걸이 갖고 있다면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구속부터 시켜야 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판사가 판단해서 구속영장 기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과는 아마 내일 밤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기각이 될지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이용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